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각 지역 경찰들이 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펼칩니다. 6월 7일 예비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카운티 전역에 설치되는 투표센터를 방문하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시안 운영 식당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아시안 식당 펀드가 6월 1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합니다. 약 70개 업소를 선정해서 2만 5천 달러씩 지원합니다.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 당시 현지 경찰이 연방무장요원의 총격범 사살 작전을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텍사스 공공안전부도 경찰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총격 대응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4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총격 사건이 벌어진 달에는 연방 하원의원 전원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평화까지 무급여 법안이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별도의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 국적자 1명과 북한과 러시아 기관 3곳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다음 주 서울에서 회동합니다. 유엔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부결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6일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각 당 지도부는 투표장에 나와야 이길 수 있다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중심의 대통령실은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며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을 직접 일축했습니다. 야당은 검찰 독재 의지를 밝힌 거라며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언급했습니다. 4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1년 전과 비교해서 6.3%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3월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오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물가지표가 둔화하면서 상승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 곳에 따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58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오전에 흐린 후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69도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5월 27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 당시 현지 경찰이 연방무장요원의 범인 사살 작전을 지연시켰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이었던 24일 국경순찰대와 이민세관 단속국 소속 무장요원들이 텍사스주 유벨디의 롭 초등학교에 도착을 했을 때 경찰은 총격범인 살바도르 라모스를 제압하기 위한 무장요원들의 즉각적인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 대응을 조사 중인 사법당국 관계자들은 유벨디의 경찰서 직원들이 연방요원들이 학교에 더 일찍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방요원들은 사건 당일 낮 12시에서 12시 10분 사이에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의 불허로 진압작전이 지연됐고 연방요원들은 낮 1시쯤 교실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던 라모스를 사살했습니다. 국경순찰대와 아이스 무장요원들은 왜 그들이 기다려야 하는지를 납득하지 못했다고 사법당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앞서 텍사스주 공공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있어야 할 경찰관은 라모스가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에 탑승 중이어서 범인을 저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공공안전부는 오늘 21명이 희생된 유벨리의 초등학교 총격 사건 당시 경찰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총격 대응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스티브 매크로 공안부 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매크로 국장은 당시 경찰 지휘관이 총기 난사가 아닌 인질극 대치 상황으로 전환된 것으로 현장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며 물론 뒤늦게 깨달은 것이지만 그것은 옳지 않았고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 지휘관은 총격범인 살바도 라모스가 교실에서 바리케이드를 친 채 인지를 잡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했다며 지휘관은 아이들에게 더는 위협이 없고 대응할 시간이 있다고 확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경찰이 교실에 진입했어야 했다며 경찰의 대응 실패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총격범의 엄마가 숨진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총격범 살바도어 라모스의 엄마인 에이드리아나 마르티네스는 지역방송 TV에 나와서 아들의 행동으로 충격을 받았다며 나는 단지 숨진 무고한 아이들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스페인어로 한 인터뷰에서 할 말이 없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그런 일을 한 데에 대해 그에게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부디 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아들에 대해서 아주 조용했고 혼자였다. 그는 아무도 성가시게 하지 않았고 그는 누구에게도 어떤 짓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희생자 가족들에게 나를 용서하고 아들을 용서해달라. 그에게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총격범의 외할아버지인 롤란도 레예즈는 이번 참사로 피해를 본 사람 가운데 많은 가족이 아는 사람이라며 언젠가 그들과 얼굴을 마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예즈는 또 아내이자 총격범 외할머니가 이번 총격 사건의 첫 희생자로 총알이 턱과 뺨을 관통하는 중상을 입어서 큰 보건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사회적 책임을 물어 의원들의 해당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오늘 민주당 소속 이메뉴얼 클리버 하원 의원이 4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총격 사건이 벌어지는 달에는 하원 전원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평화까지 무급여 즉 No Pay Until Peace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리버 의원은 한 달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아이를 잃은 상실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입법자는 생명을 살리지 못한 비양심적인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건의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에서 아시아 태평양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르칩니다. 뉴욕시는 올해 가을 학기부터 아태계에 대한 커리큘럼을 시범 도입을 하고 오는 2024년 가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정식으로 가르칠 예정입니다.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새 커리큘럼은 우리의 아태계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매일 지역사회와 이 도시에 공헌하는 모든 것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며 수많은 아태계 인물과 미국의 다양한 아태계 커뮤니티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교육부는 학년별로 아태계 역사 문화를 여러 과목에 걸쳐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용 수업 자료 등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노력은 아태계를 향한 증오 범죄와 인종차별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안을 추진했다 실패한 미국이 이번에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지원을 이유로 북한인 1명과 러시아은행 등 기관 3곳에 대해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한미일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회동합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한미, 한일, 한미일 북핵 대표 협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는 김건 본부장 취임 이후 첫 대면 협의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잇단 무력 시위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공조 방안 등을 협의할 전망입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잠시 YTN 보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3발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한 발이 변칙 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 같은 비행 패턴이 대기권 재진입 시험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정보당국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서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3번째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풀업 변칙 비행 특성을 보였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는 이를 이중 아치 비행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미사일이 상승과 하강이 각각 2번씩 이루어지는 특이한 비행 패턴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비행 궤적은 이번 시범 발사의 목적이 발사된 미사일이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해서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분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때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각각 군사적 대응 조처를 한 것은 동맹이 강력하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2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 한미, 미일 군 당국이 각각 몇 가지 대응 훈련에 나섰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는 건강하고 강력하며 생기 있는 동맹의 신호라며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계속 키우고 향상하려는 동맹과 파트너십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가치에 대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아주 빨리 뭉쳐서 훈련을 실행했다며 이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는 훌륭한 동맹 관리, 다른 나라 군대 능력에 대한 사전 지식과 익숙함, 지속적인 훈련과 작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석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까지 4,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금까지 민간인 4,031명이 숨지고 4,73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다연장 로켓포 등의 포격과 미사일 공습 등으로 목숨을 잃었고 전체 사망자 가운데 261명은 어린이로 파악됐습니다. 유엔은 격전이 벌어지는 지역의 경우 사상자 정보 수신이 지연되거나 정보 파악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실제 사상자 수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함께 보내드립니다. 다섯 시 17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통정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입니다. 5번 프리웨이 양방향 점점 심한 정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은 110번 노스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속도가 쭉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특히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교차 구간부터 4가 구간까지 정체가 심한 모습 보이고 있고, 소토 스트리트과 7가 구간도 14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역시 전 구간 정체가 심한 구간들이 많습니다. 특히 웨스턴 애비뉴 구간부터 속도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10마일대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과 알라메다 스트리트까지 10마일대로 움직이고 있고,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교차하는 구간 또다시 17마일 정도로 서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7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홀트 애비뉴 구간, 101번 프리 사우스 방면 스프링 스트리트 구간에 조금 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110번 프리 노스 방면 에비뉴 26에는 히트앤런 사고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는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입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각 지역 경찰들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시작합니다. 이번 단속은 잠시 뒤인 오늘 저녁 6시부터 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계속됩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순찰 인력을 최대로 늘려서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약물 복용이나 무면허 운전자들을 색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각 지역 경찰들도 순찰차 증원은 물론 체크포인트 설치를 통해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펼치게 됩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음주운전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적발된 운전자는 979명으로 2020년과 비교해서 100명 이상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총 3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고속도로 순찰대는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와 병원 입원 환자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라며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접종을 마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늘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00명, 사망자는 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455명으로 어제와 비교해 26명이 늘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55명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시안 운영 식당들을 선정해서 지원금을 제공하는 아시안 식당 지원 펀드 프로그램이 6월 1일부터 신청자 접수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입니다. 과 아시안 비즈니스를 돕는 비영리 단체 내셔널 에이스 AIPI 스트롱에서 배달 앱으로 유명한 그로펍의 기금으로 식당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청자를 받습니다. 아시안 식당 지원 펀드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아시안이 운영하는 전국의 식당들을 대상으로 약 70여 개 식당을 선정해 업소당 2만 5천 달러를 지원합니다. 최종 탑3에 선정된 업소는 지원 금액이 더 큽니다. 신청자 접수는 6월 1일부터 22일까지로 신청 자격은 아시안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적어도 51%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LA 카운티 헬스 퍼밋에 The Preparation and Serving of the Food라고 표기돼 있어야 합니다. 지점이 3개 이하여야 하며 프랜차이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구비 서류는 2021년도 세금 보고, LA 지역의 경우 LA 카운티 헬스 퍼밋 S 또는 C 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스테러스 증명 서류가 필수입니다. 식당 소개와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 등을 담은 식당 관련 영상과 식당 메뉴를 첨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선정자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발표됩니다. 세부 사항은 aipistrong.com/2022-restaurant-fund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KYCC와 함께 이번 아시안 식당 지원 펀드에 신청을 도울 예정이며 신청 대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사전 예약은 renter.kaflal@gmail.com으로 하면 됩니다. 관련 가이드 영상은 LA 한인의 유튜브 채널인 카플라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는 6월 7일에 치러지는 예비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곳곳에 투표센터가 설치되는데 일부 투표센터는 내일부터 11일 동안 운영되고 일부는 다음 달 4일에 문을 열어 4일간 운영이 됩니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카운티 내 투표센터라면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작성한 우편 투표용지도 투표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주민들도 투표센터를 직접 찾으면 현장에서 유권자 등록을 한 뒤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에는 삼가와 옥스포드에 있는 앤더슨 먼거 패밀리 YMCA 센터와 베렌도 중학교에 투표센터가 설치됩니다. 투표센터의 위치와 운영시간은 각 카운티 선거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 리콜 캠페인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리콜 조지 게스콘 캠페인 측은 어제 한인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안전한 LA를 만들기 위해서 한인들이 게스콘 검사장 리콜 캠페인 서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회견에는 시 검사장에 도전을 하는 한인 리차드 긴 검사를 비롯해서 제리백 LA시 검찰부장 검사와 제이슨 러스틱 LA 카운티 검사 등 전현직 검사들이 참가했습니다. 게스콘 검사장은 사법제도 개혁을 기치로 2020년 11월 선거에서 카운티 검사장에 당선됐지만 취임 직후부터 보석금 제도 폐지와 갱단원 등 중범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기소 중단, 범죄자 형량 재심사, 그리고 미성년 범죄 시에 성인과 동등한 처벌 금지 등 파격적인 검찰 개혁을 추진해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리콜 캠페인 측이 오는 7월 6일까지 LA 카운티의 등록 유권자 10%에 해당하는 5만 9천 명의 서명을 받으면 56만 9천 명의 서명을 받으면 리콜 선거에 붙여지는데 현재까지 4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총기를 난사할 것이라는 테러 예고를 올린 10대 청소년이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새벽 2시쯤 로즈미드 고등학교에서 총격 범행을 예고하는 소셜미디어 피드가 유포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로즈미드 고등학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오늘 수업을 전면 취소했으며 셰리프국은 학교 주변에 순찰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셰리프국은 연방수사국인 FBI, LA경찰국과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게시물이 텍사스주 레이먼빌에서 업로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박성 글을 올린 이 청소년은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고 셰리프국은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이 다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AAA는 LA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이 어제보다 0.5센트가 오른 갤런당 6달러 9.8센트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었던 지난 일요일과 같은 가격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달러 90센트가 높은 가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0.8센트가 오른 갤런당 6달러 6.7센트를 기록 중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도 1년 전보다는 1달러 91.3센트가 높은 가격입니다. LA시 의회가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에 3개의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에 6천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합니다. LA시 의회는 지난 화요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한인타운과 헐리우드 그리고 웨스트레이크 지역에 건설될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에 6천만 달러의 자금 지원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한인타운 버몬트와 베벌리의 메트로 지하철 역사 인근의 볼테르 빌라에는 1,900만 달러를, 헐리우드의 몬테시토 아파트에는 1,900만 달러, 그리고 팔가와 후버길에 있는 주유소 인근에 건설되는 CDC 오크 아파트 프로젝트에는 1,950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이 가운데 몬테시토 아파트와 CDC 오크 아파트는 시니어들을 위한 아파트로 스튜디오와 원베드룸 64개 유닛이 들어서게 됩니다. LA 총영사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정보실사단이 최근 LA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LA 총영사관과 한국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그리고 자산관리공사 등 6명으로 구성된 해외공간 실사단이 LA 총영사관을 방문해서 현장을 실사하고 김영환 총영사 등 관계자 등과 면담을 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이번 실사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이번 실사를 계기로 외교부를 통해서 새 건물 신축을 위한 1차 설계 예산 약 3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총영사관은 재건축 사업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설계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되고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오는 6월 1일 오전 11시 노인센터 2층 강당에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한인 커뮤니티 담당 정신건강 프로모터인 최영화 씨와 폴 강 씨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 특강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한인 시니어들의 불안장애의 종류와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18살 이상이면 누구나 선착순 30명까지 특강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운과 로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으로 돌아옵니다. 네, 금요일 이븐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7차 핵실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미일의 북핵 수석 대표가 다음 주 서울에서 회동을 합니다. 유엔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불발된 것에 대해서 외교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한미일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회동합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한미, 한일, 한미일 북핵 대표 협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는 김건 본부장 취임 이후 첫 대면 협의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잇단 무력 시위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공조 방안 등을 협의할 전망입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부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결의안 부결은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 부결 직후 한미일의 유엔 주재 대사들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The vetoes today are dangerous. Those members have taken a stance that not only undermines the Security Council's previous action to which they have committed, but also undermines our collective security.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주 유엔 대사들은 제재 위협으론 북한을 무장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를 일부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중, 미러 간 대립 구도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능력 강화 시도를 중단시키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신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뜻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 같은 사정기관 업무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검찰 독재 의지를 밝힌 거라며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언급했습니다. KBS가 전합니다.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검증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시절 민정수석실 얘기를 꺼냈습니다. 검증을 명목으로 민정수석실이 공직자 뒷조사를 하고 정보를 수집했었다는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대통령실이 손을 떼야 객관적 검증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강한 임명 의지를 가진 사람을 소홀히 검증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로 보입니다. 결국 대통령실 권한을 내려놓는 게 왜 논란이 되나 반박한 건데 그 권한이 왜 법무부로 가는지는 미국이 그렇게 한다라고만 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인사검증 대상인 총리, 부총리의 사법부 고위직들까지도 법무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 윤 대통령 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정권 2인자가 되는 셈이란 겁니다. 계속 강행한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또 그러다면 장관에 대한 그런 해임 건의안도 저희로서는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이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다음 주 신설될 전망인데 제도적 장치로 권한 집중을 막을 수 있겠느냐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6일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특히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각 당 지도부는 투표장에 나와야 이길 수 있다면서 지지층에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늘.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일반 유권자는 오늘 오후 6시까지 투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는 오후 6시 반부터 8시까지 따로 투표합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는 유권자 450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10.18%. 사전투표가 처음 실시된 2014년 지방선거 때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 첫날보다는 낮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7.26%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7.02%로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은 10.09%였습니다. 전국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10.62%였습니다. 선관위는 첫날보다 이틀째 사전투표율이 통상 더 높은 만큼 최종 사전투표율은 20%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당은 사전투표 독려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보단 투표율이 낮은 만큼 지지층 결집이 승패를 가를 거란 겁니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투표해 주시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이깁니다. 2배, 3배, 100배, 1000배 보답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러분을 위해 앞에 선 우리 일꾼들을 모두 당선시켜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사전투표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사저 인근에서 참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86그룹 용퇴론을 제기한 지 사흘 만에 지도부 모두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했다며 지방선거 후보들과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갈등 봉합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폭력적 팬덤 정치와는 결별해야 한다며 당 쇄신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후 자신의 쇄신안이 거부당했다며 인천계양 합동 유세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쇄신론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지현 위원장이 쇄신안을 담은 공동유세문 발표문이 거부당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박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요구했다고 되받아치면서 파열음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YTN이 전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586 용태론은 물론 당내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했던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사흘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 특히 마음 상했을 윤호중 공동위원장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위원장도 하나가 되기로 했다며 즉각 사과를 수용하는 듯 했습니다.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다 서로 노력해서 앞으로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제 많이 수용하셨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럼요. 저희 다 하나가 되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쇄신론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고 인천 집중 유세에 함께할 것이란 전망도 잠시 나왔습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불참했는데 윤호중 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유세장에는 박지원 위원장님 오시려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따로 아마 도착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시간을 못 맞추신 것 같은데. 하지만 박지원 위원장의 설명은 크게 달랐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에게 더 엄격한 민주당, 폭력적 팬덤과 결별한 민주당 등 5대 쇄신 과제를 위해 노력하자는 공동 유세문을 발표하자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연출하는 것은 국민 앞에 진실하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해 차를 돌렸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지현 위원장이 윤 위원장에게 지방선거 이후 혁신위원장을 요구하는 등 자리 거래를 시도해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도부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 지휘를 맡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여기 인천 유세에서 추가적으로 같이 공동선언을 하자 했는데 거절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반갑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박지원 위원장의 사과로 민주당의 당내 갈등이 한 고비를 넘기는가 했지만 쇄신 공동유세문과 혁신위원장 요구를 두고 진실게임 양상까지 빚으며 민주당의 내용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정원 기업은행장이 신임 국무조절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여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 행장의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책임 총리제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입니다.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을 신임 국무조정실장으로 추천한 배경에는 책임 총리 역할을 실천하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 시절에 강요에 대한 추천권을 제가 행사를 했고 앞으로도 헌법에 의한 그 제청권을 명실상부하게 행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종원 은행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맡으며 소득 성장 주도 정책을 주도한 만큼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여쭤본 의원들 100%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왜 계속해서 기용하려고 하는 건지, 왜 고집을 피우시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애초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여당의 반대 역시 충분히 이해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임명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종원 은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임명 여부는 급하게 할 것은 아니고 시간이 걸릴 듯한 상황이라며 지방선거 전 임명을 하면 안 된다는 권성동 의원의 말도 논거가 충분히 있다고 말해 임명 여부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윤종원 은행장의 능력을 거듭 강조하며 여당의 반대 논리를 에둘러 반박했습니다. 그분은 사실은 소주성이라는 그 정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려온 사람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이 그분이 오면서부터 포용적 성장이라는 정책으로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여당의 거센 반발에도 윤종원 은행장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된다면 한덕수 총리의 책임 총리 역할은 탄력을 받고 총리 중심의 내각 구상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반대로 임명이 불발될 경우 한덕수 총리의 책임 총리 역할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윤종원 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임명 여부는 책임 총리제의 실효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물가지표가 둔화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575.77포인트가 오른 33,212.9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100.40포인트가 상승한 4,158.24, 나스닥 지수는 390.48포인트가 오른 12,131.1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개솔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98센트가 오른 배럴당 115달러 7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의 오름폭이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둔화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4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6.3%, 전달보다는 0.2%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40년 만에 최대 폭이었던 지난 3월 상승률 6.6%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전년 같은 달 대비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오름폭이 둔화한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라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 발표는 인플레이션이 3월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오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마켓워치는 분석했습니다. 연준이 가장 정확한 물가 지표로 간주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 가격 지수의 전년 같은 달 대비 상승률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초 이후 처음으로 2달 연속 둔화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9명이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실질적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6명 그리고 민주당 소속 3명의 상원의원들은 지난 수요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파로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대중관세 완화를 저울질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이 관세가 지난 정부에서 부과됐다며 관세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고율의 관세가 소비자와 기업에 더 피해를 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원 의원들은
대중관세가 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 수입품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된 상품의 2%에 불과해서 인플레이션을 실질적으로 낮추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세 철회는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할 것이라며 중국의 보조금, 노동권 탄압 등 비시장적 행동을 바꾸거나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를 준수하기보다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은 타이완과 조만간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미중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YTN입니다. 남태평양 국가로는 처음으로 피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26일부터 8개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을 순방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이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맺은 것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IPEF에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13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피지는 14번째 참가국이 됐습니다. Obviously, we've expressed our concerns publicly about the security agreement between Solomon Islands and China. And the reason we have is we think there are, as do other Pacific nations, we think there are consequences. 이런 가운데 미국과 타이완이 조만간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타이완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수주 안에 미국과 타이완이 대화에 착수할 것이라며 무역과 투자 관계를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비롯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내세우며 타이완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본토에 편입시키기 위해 군사적,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이 타이완과 한층 밀접한 관계에 들어설 경우 이 지역에서 미중 간 대립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트위터 지분 취득에 관한 공시가 적절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SEC는 지난달 머스크 CEO에게 서한을 보내서 그가 트위터 지분을 취득한 지 열흘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달 4일 트위터 지분 9.2%를 보유하고 있다고 처음 공시했고 이후 트위터 인수에 나서 440억 달러 규모의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최근 일부 트위터 투자자들도 머스크가 늑장 공시를 통해서 트위터 주식을 인위적으로 싼 값에 사들였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SEC는 또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취득을 공시할 때 왜 수동적 투자자들을 위한 13G 서식을 사용했는지도 캐물었다고 밝혔습니다. 4월 상품 수지 적자 규모가 전월보다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오늘 연방상무부는 지난 4월 상품 수지 계절 조정치 적자가 1,059억 달러로 전월 대비 15.9% 감소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상품 수지 적자는 지난 3월에 1,259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한 바 있습니다. 상품 수지 적자는 지난해 같은 달에는 865억 달러였습니다. 4월 상품 수출은 1,739억 달러로 전달보다 52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상품 수입은 전월보다 148억 달러 감소한 2,79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5월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가 전월보다 둔화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확정치가 58.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 확정치인 65.2보다 하락을 했고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59.1보다도 낮았습니다.